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실거래 어플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아파트 상위권에 김포시 고촌읍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00위권 밖이었다고 하는데 여당의 공론화로 시작된 서울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김포 민심도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합니다. 오늘은 김병수 김포시장 연결해서 관련 질문 직접 해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준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 경찰에 체포돼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범죄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가 종합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부수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선 준비기구를 선제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산 정국 정면 충돌. 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집착은 더 강해졌고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면서 장병 복지 예산은 1,800억 원 넘게 삭감했다며 조삼모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병사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조금 전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지적됐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사 봉급을 올리는데 복지 예산 삭감분보다 훨씬 많은 7,8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조삼모사라는 비판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656조 9천억 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 밖에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지역화폐 예산 등이 쟁점입니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의 경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대해진 예산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국가 미래를 위해 삭감은 안 된다는 야당의 견해차가 팽팽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역시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때 늘어난 지역화폐 예산을 팬데믹이 끝난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의 총선 준비 시기에도 빨라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서울 광역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서울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꺼내든 지자체 통폐합 문제를 선거용 정략이라고 보고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단순히 김포를 서울에 붙일지 말지 논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긴다며 전국 광역시도부터 시군구, 읍면동까지 전면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오전에 내년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을 선제적으로 출범시켜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원내외 인사 12명과 함께 단장은 예상대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통상 총선기획단장은 사무총장이 맡아왔고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비명계 일부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라고 이번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행정 대개혁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두 사안은 서로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지만 여당이 꺼내든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깔려 있고 당이 그 요구를 수용해 지역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김포시장을 만나 일단 직접 들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고 여러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를 위한 게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국정의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해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발탁이 된 김명수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마 전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군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쳐서 이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틀림없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라는 용어는 작전의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공개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합동참모본부가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로 식별하고 추적한 부대와 장병을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해 인근 해안을 감시하는 사단과 레이더 운용 부사관 등 3명은 국방장관 표창을 받고 나머지 3개 부대와 열상 감시장비 운용병 등 12명은 합참 의장 표창을 받습니다. 이 밖에 어민 2명에게도 통합방위본부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됩니다. 군 당국은 동해 NLL은 400km가 넘어 소형 목선을 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식별해 추적한 건 각자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포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간다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제외 공간을 폐쇄한 북한이 스페인에서도 제외 공간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인민공산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교 문서를 보면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서윤석 대사대리는 지난달 26일 북한 외교사절단의 철수를 알리며 앞으로는 주 이탈리아 대사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이 빚어져 공간 유지가 어려워지자 이를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 문제가 만성적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주최한 북한 경제 대진단 국제포럼에 참석을 해 외부 곡물 도입량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북한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하고 현지 사령관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로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보병들과 탱크 부대가 자발리아 서쪽에 있던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력 충돌해 다수의 테러범을 사살했고 이후 하마스 은신처에 있는 터널과 무기 창고 진입로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발리아의 난민촌에서 10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계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بإطلاق دفعة كبير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عدد كبي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على أهداف مختلف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راضي المحتلة. 사리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며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아마주 미디어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두스군의 카하니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작전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하니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베이루트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주민들이 그나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작전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간인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피난 시설은 폐허가 됐고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옮겨진 병원은 또다시 북새통을 이룹니다. 밀려드는 환자로 수술은 복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술 장비와 의료약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수술도 전기가 끊기면 더 할 수 없습니다. والمرضى الجرحى الموجودين داخل الأقسام والذي يقدر عددهم 240 أو 250 مريض وجريح داخل هذه الأقسام. 사정은 열악하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병원뿐입니다. 병원 10곳에 피난민 11만 7천 명이 모였습니다. 주거지는 물론이고 난민촌마저 공습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남부 이동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הצפון כרגע ככה אנחנו מקווים נקי ככל שניתן מאוכלוסייה בלתי מעורבת כי זה היעד שאנחנו הצבנו לעצמנו. 하지만 병원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병원 아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폭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병원을 봉쇄한 뒤 하마스 색출 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의 병원 봉쇄 움직임을 가혹한 처사라 비판하며 민간인 보호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후 그 지역에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은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식 휴전에는 반대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일시적 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블링컨 장관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이스라엘과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 기차역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폭발 위협을 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신은 위대하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난 뒤 무장 경찰들이 서둘러 전철역으로 내려갑니다. 무슬림 복장에 베일을 쓴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현지 시각 31일 아침. 이 여성은 출근길 파리로 들어오는 광역 도시철도 안에서 테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ai entendu des cris et tout, sortez, sortez, courez. Les gens couraient dans n'importe quel sens. C'est le pire jour de ma vie. 출동한 경찰은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역을 봉쇄한 뒤 여성과 맞섰습니다. 여성은 대치 중에도 오단에 손을 넣은 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자폭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8발의 총격을 가해 제압했습니다. Pour le reste de ce qui s'est passé, les forces de l'ordre ont été amenées à ouvrir le feu sur cette femme, considérant que la situation était une situation dangereuse. 조사 결과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여성은 복부에 중상을 입었고 과거 정신병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파리 건물 여러 곳에는 유대인의 상징 다윗의 별 수십 개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윗의 별은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J'ai trouvé des étoiles, je crois que c'est un peu significatif. Voilà, et je suis choquée parce que 최근 유대인 후손인 프랑스 하원 의장이 참수 협박 편지를 받고 흰색 가루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배달되는 등 전쟁을 전후로 반유대주의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적극적으로 당대표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경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안한 김포시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병수 김포시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수 김포시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 울릉도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예, 제 자매결연 협의체 울릉도가 있습니다. 네, 출장 중이신데 워낙 좀 시급한 사안이고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 위해 오늘 어렵게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그 김포시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김기현 대표 전격적인 발표였는데 김포시와 발표와 관련해서 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발표 관련해서 사전 조율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 경기도 외에 서울 편입 문제를 몇 달 전에 이제 당에 가서 협조를 구할 때, 네. 그때 이제 당에서 메가시티의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길래 이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고, 예. 그날 발표하실 때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기대 뜻밖에도 보다 진전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하고 얘기했던 차원에서보다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이번에? 예, 뭐 당론을 추진했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처음에 그 당과 얘기했을 때 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뭐 어차피 김포 편입 문제가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 보도에서처럼 애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분도 문제와 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선 경기도 북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좀 명분, 논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그 경기도 현재에도 경기도에서 약간 소외받는 섬 같은 지역인데요. 네. 북도, 남도가 나눠지더라도 저희가 남도를 가도 그렇고 북도를 가도 그렇고 사실상 또다시 고립되는 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남도나 북도 쪽 교류보다는 서울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김포 시민들의 편익을 또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었을 때 더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편리함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경기 북도에 포함되게 되면은 사실 경기도에 또다시 이제 소외된 섬처럼 독자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서울을 편입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서울의 교통편이라든지 그다음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좀 나눠 가지고 서울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포로 유치하거나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 뭐 역시나 많이 나오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통 문제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총선 앞두고 서울시 편입 문제가 던져진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5호선 문제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마치 이것으로 이렇게 뭐 연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5호선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5호선은 조만간에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5호선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서울 편입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립 준비 과정과 발맞춰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교통 문제랑은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교통 문제랑 관계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님? 교통 문제랑 관계없이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김포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입 문제만 던져진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을 말씀드린 건데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그 5호선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말씀하신 그 5호선 문제도 언급을 했거든요. 5호선 문제는 지금 뭐 노선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조만간 이제 결정 날 것이기 때문에 5호선은 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뭐 서울 편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 김동연 지사님 이제 계속 백비를 했는데 조금 뭐 국감도 있고 해서 늦어졌는데 제가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초지종이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아마 지금 김포에 처한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김동연 지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분도 문제가 사실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분도 문제랑 충돌하면서 앞으로 좀 경기도 지사를 좀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김포시장님께서는 지사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도 예전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필요하다. 지역별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견지해 왔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김포가 처한 위치가 남도나 북도나 어디든 속하기 굉장히 애매한 위치였고 경기도에서도 처음부터 남도든 북도든 김포는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리적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면 지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이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계속 내세우는 숫자가 85%. 그러니까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85%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숫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김포 같은 경우 12.7%거든요. 자, 85%와 12.7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85%는요, 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13,000명의 골드라인 이용자 중에서 11,000명이 네. 서울로 향하기 때문에 85%가 나온 거고요. 예. 12.7%에 대해 근거는 제가 뭐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85,000명 골드라인 일일 탑승자 중에서 약 70%인 6만 명이 서울로 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버스를 이용한 승객도 6만 명, 약 12만 명이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포 자체가 버스나 철도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을 통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12.7%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시장님 옆에서 보는 그 숫자는 인구 대비 서울 통근 인원 비율이고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김포가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12.7이고 광명이 20.4, 그다음에 하남이 20.2%거든요. 아까 김포 골드라인 이용자 중에서 85%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보면 또 광명이나 하남 같은 경우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제 편입 논리로만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12.10%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가 도시철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와 버스로만 해도 벌써 12만 명이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저희 50만 명 중 12만 명이면 벌써 20% 넘어가는 20%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숫자인데 네. 그 숫자가 나온 것이 제가 좀 의아하고요. 현실적으로는 20% 넘게 출퇴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기초 사실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네. 좀 제가 소개를 하고 좀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거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 차원에서. 자, 그리고 48만 정도 되는 김포 시민들 의견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대도 있을 것이지만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김포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어떻게 좀 읽고 계신가요, 시장님은? 저희가 작년 말 연초부터 이제 주요 여론 주주층들과는 쭉 논의를 해봤고요. 네.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날 한 50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북도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서울로 편입하는 걸 하자라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박수를 받을 만큼 그 호응이 좋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홍철 당협위원장이 행사 때 제가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미 거기서 거의 뭐 80% 이상이 서울로 편입한다는 결과를 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서울 편입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워낙 전국 이슈다 보니까 전국 대담에선 여야 목소리를 양쪽을 듣는데 오늘은 시장님만 모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 논리로 좀 질문 드린다는 좀 양해의 네. 말씀 드리고 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포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라는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것이 그 오히려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는 뭐 이것이 시로 남든 구청이 되든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김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옛 고토인 강서구, 양천구, 그걸 김포공항도 원래 김포에 속했지만 서울이 이제 편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김포 시민들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오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적인 질문.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아까 저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여러 언론 보도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만 괜히 들썩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뭐 들썩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네. 우리가 시나 국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도 하고 교통도 깔고 복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어떤 결과가 반영되는 것은 네. 그건 결과물일 뿐이지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 탐험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여러 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김포 입장에선 서울로 편입됐을 때 이득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서울만 좀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김포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김포는 굉장히 그 소외 지역으로 살아왔고요. 교통도 네. 열악하지요. 적정지인데도 불구하고 적정지의 인식은 또 약합니다. 동두천이나 인천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원에서도 또 소외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본과 서울이 항구 도시 만들면서 예를 들면 항구를 개발하거나 할 때에
이 산업적 이익과 인프라들이 전부 김포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김포 전체적인 종합 개발을 서울과 손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서울의 자본과 힘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김포라는 도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 오세훈 시장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데 마침 6일에 다음 주에 두 분이 만날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나실 예정인지 그걸 만난다면 어떻게 좀 서울시장하고 어떤 좀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벌써 한 2번 정도는 서울시 가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찾아뵙고 실제적인 그 편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준비할 것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좀 협의를 드리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좀 공감대였나요? 제가 연초와 여름에 2번 정도 이제 그 부시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네. 이제 서울과 김포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많이 어필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참 괜찮은 생각들이고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에 편입된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혹시 혐오 시설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혐오시설들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혐오시설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분이 15%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김포시에 또 다른 추가적인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들 필요는 저는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서울시가 만약에 김포를 편입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중에서 항구 개발인데 이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립지 옆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뭐 소각장을 만들거나 매립장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 산업개발지나 또는 휴양 레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네. 나온다면 또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서울시나 그런 그 서울시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월요일에 그런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들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고요. 예전에 저희가 5호선 유치할 때도 네. 뭐 건폐장 문제 가지고 5호선이 그 딜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5호선이랑 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문제지 작은 문제 가지고 큰 틀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네. 지금 서울 편입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시점에 예. 그린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 관련해서 큰 틀의 두 가지 논란은 하나는 진정성, 편입 문제, 또 하나는 현실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차도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절차를 거쳐야 될 좀 단계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경기도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네. 저희 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서울 편입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절차적으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과 병행해서 추진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은 발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가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절차만 거치면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서울 편입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은 네. 의회에서 국회에서 아마 마음 먹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의도 뭐 그런 노력이 달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김포시가 나서서 동의를 얻거나 관련 단체에 동의를 얻거나 하나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다 어려우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의원 입법일까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해도 네.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차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의원 발의한다는 것은 정부 발의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의원 발의하게 되면은 그 시간 단축의 의미이지 네. 절차를 스킵하거나 생략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네,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그래도 총선 전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끝으로 질문 드린다면요. 이게 마침 총선을 앞두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기는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서울 편입 문제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서두르게 된 측면입니다. 우리가 서울 편입을 두지 않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만 설립돼버리면 저희가 북부 특별자치도에 편입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제3의 길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특별자치도가 굴러가는 타임 스케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서울 편입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총선 앞이라고 해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꺼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 중이신데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YTN이 좀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또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진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내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이상 늘면서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10월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1월에는 수출액이 463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장기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성과로 분석됩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2억 불로 올해 최대치였던 지난 9월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10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석유 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반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도 여전히 지난해 대비 3.1% 줄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이 101억 달러로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아세안 수출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수입액은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3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까지 수출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자영업자와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근로자로 구성된 비임금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67만여 명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가 672만여 명으로 23.4%를 차지해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 근로자는 늘고 무급 가족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7만 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2년 만에 40만 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8월 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사이 쉬었음 인구는 4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 늘면서 2021년 이후 2년 만에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대 역시 29만 2천 명으로 1.3% 증가해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인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6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3,0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 3,388억 원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공공과 민영주택 하나만 선택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00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멱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공공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면 공공은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통장으론 공공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 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금융권에서 최근 5년 동안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와 신탁, 보험 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에서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모 금액이 모두 6조 5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피해자 수는 33,18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헌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면서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난민을 강제 퇴거할 때도 이의 신청을 받는데 탈북 어민들은 그런 절차도 없이 북송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이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납부된 사건으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을 조기에 퇴거시킨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에 해임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문진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직접 혹은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의원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수천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5,000%의 연이자로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20대 A씨 등은 SNS를 통해 연락 온 3,600명에게 원금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30억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의 복부 등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민원과 진정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기 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한 뒤 판정 결과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 상태였다고 해도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해 보험 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조치란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사단체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간호대 입학 정원은 2만 3천여 명. 의대와 달리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700명씩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 인력난이 여전하자 정부는 2025학년도에는 간호대 입학 정원 증가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방침인데 정확한 규모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입학 정원 배정 방침을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증원 규모는 연말쯤 확정되는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단체를 어느 정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에 의사들만 반대하는 모습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학계 원로들도 만나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학계 중진 원로들은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정책을 보완하는 게 먼저고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원활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가 연일 필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이에 화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이달 중 의대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대 정원의 경우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협의체에서 수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는 의사단체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지난해 2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925만 명 가운데 623만 8천여 명, 67.4%가 기초연금을 받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표 수급률인 70%의 밑돈 수치로 23만 6천여 명은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꽉 들어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퇴근하다 보면 숨쉬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출퇴근길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1월 의자 없는 지하철을 도입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운영하는 지하철 4, 7호선 열차를 대상으로 중간 2개 칸 의자를 아예 없앨 예정인데요.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는 데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 운용에 선정된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은 올해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률이 각각 193.4%, 164.2%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혼잡도는 지하철 전동차 한 칸을 기준으로 좌석 54칸, 객실 통로 54명, 출입문 52명을 더한 160여 명 탑승을 정원으로 보고 이를 100% 혼잡률이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혼잡도가 125%만 돼도 시야가 막히고 175%대는 출입문 주변까지 매우 혼잡한 가운데 승객들의 몸이 서로 밀착돼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150%를 이동할 때 부딪힘이 있는 주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혼잡률 193.4%를 기록한 4호선은 이미 정원의 2배에 육박하는 무려 300명 이상이 한 칸에 끼어 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혼잡도 완화와 수속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객실 의자를 제거한 입석칸의 혼잡률 4, 7호선 각각 154.4%, 130.1%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 입석칸 마련이 여러 지하철 혁신 과정 중 하나라며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가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후 주후반부터는 또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또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기질이 밤사이에 많이 안 좋아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가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올가을 두 번째 중국발 스모그 유입인데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한동안 잠잠했던 스모그의 공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중국은 이미 난방이 시작됐고 주춤했던 산업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새벽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악화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는데 주 후반에 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지난 뒤 모레부터 또 한 차례 추위를 몰고 오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가을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낙엽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힐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요란한 가을비가 지난 뒤 다음 주 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국회 정보위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속보로 들어왔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움직임, 또 북한의 무기와 군사기술이 제공됐다는 관측 등 이제 북한 관련 동향이 좀 보고된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국정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했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로 방사포 전문가를 파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또 확보했다라는 국정원 언급도 있었고요. 또 국정원장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여러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취재 기자가 정리를 하면 지금 국회 정보위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사례가 모두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으로 7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보다 4건 증가한 수치로 충남 당진과 서산 한우 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국 소 사육 농가 9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제 소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일당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 합동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전세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인해 눈물 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한 사람당 평균 소득은 1억 1,0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이 1억 1,485억 원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고 뒤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순이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까지 포함하면 카카오뱅크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억 3,5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이른바 독감보험 과열 경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과 내일 한화손해보험 등 현재 독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독감보험은 물론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나 플랜 자제를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손실보전 약속금지를 위반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 6개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서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과징금 8,3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대상 업체는 8%, 다운 핀테크, 미라클 핀테크, 오아시스 펀드, Y 펀드, 그리고 투게더 앱스 등입니다. 네, 그리고 전총조 사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고 어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씨와 관련된 사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유서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체포됐고 이틀째 조사 중인데 전 씨가 결국 각종 사기 또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네, 전 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이모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건데요. 네.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의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검은색 옷,
검은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가린 모습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보이시면 화면대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검은색 옷차림이었고요. 지금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있죠. 네, 검은색 옷차림에 지금 모자를 써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전 씨는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등 각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네, 질문은 막 쏟아지는데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어제 체포할 당시에는 또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은 같은 날 이제 김포시에 있는 전 씨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서울 잠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시그니엘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어제 시그니엘에 들르긴 했지만 이미 전 씨의 짐이 전부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집주인을 상대로 전 씨가 정말 시그니엘에 살았던 게 맞는지 등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실제 시그니엘에 살았던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압수수색은 전 씨 어머니 집에 대해서만 진행한 건데, 자, 전청조 씨, 지금 경찰서에서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 등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사건 최소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내일 오전 늦어도 체포영장 시한 만료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 씨는 앞서 고소 고발이 접수된 각종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남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정황도 있어서 아동 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는 30대 남성이 지난 4월 전 씨가 자신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고소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전 씨를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났고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 국가대표가 연루된 사건이고 또 사건 내용도 워낙 충격적이라 관심이 좀 높은 사안입니다만 여러 가지 좀 떠도는 이야기 말고 사회부 유서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뉴스큐에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상대에 따라서 성별이 남자였다가 여자로 행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일단 성별이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전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가 실형까지 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가져나온 것이 사회부에서 확보한 전 씨와 관련된 판결문인데요. 네. 당시 전 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자신이 제주도 모 법인 회장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범죄 목록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네, YTN 사회부에서 확보한 판결문을 유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의혹들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10명에게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사기를 벌였고 모두 2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2년과 징역 8개월 이렇게 선고받았는데요.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서 병합해 2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 씨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 일가의 혼외자인 재벌 3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측이 이례적으로 전 씨가 혼외자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의혹과 혐의들이 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남현희 씨도 무고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또 새로 제기됐다고요?
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이제 남현희 씨도 전청조 씨의 각종 사기와 관련해 무고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싱계 20억 원 투자를 빌미로 전 씨가 펜싱 협회장을 만날 때 남 씨가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YTN 취재진 전 씨와 만났다는 고위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주장대로 협회장은 아니었고요. 이 고위 관계자는 전 씨가 20억 원이 아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자신의 신원이나 투자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아 수상한 낌새를 느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남 씨가 소개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 대화했으며 전 씨는 경호원 1명과 대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남 씨도 전 씨의 투자 관련해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지인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 대가로 남현희 씨가 차기 협회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남현희 씨와 전 씨가 한때 그야말로 한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남 씨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점도 계속 의문으로 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된 건데요. 전 씨의 범죄 수익이 남 씨에게 준 고가의 선물 비용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 씨는 이에 대해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지금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현희 씨도 결국 경찰 고소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남현희 씨가 결국 어제 전청조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장에는 전 씨가 자신에게 신분을 속이면서 펜싱 학원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을 낸 강서구 의회 의원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밖에 전 씨 어머니인 50대 여성에게 20여 차례 지속적인 연락이 왔었다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한 대목만 해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또 스토킹 신고까지 여러 좀 내용이 복잡하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체포한 전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만료 전에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전망이고요. 경찰은 범행 사실, 피해자 규모 등 전 씨의 혐의 특정에 주력하고 있고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의혹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전청조 씨가 징역 몇 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청조 씨는 반성하는 것도 뜻하지만 그 1억 원 지금 저한테 하나도 없고 남현이한테 썼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과 같이 경찰은 수사를 통해 남 씨가 피해자인지 그렇지 않다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다, 이런 신청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판결문의 내용과 앞으로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내용 어떤 점이 좀 겹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회부 유세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끝났지만 경기 불황 속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관련 취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직원이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친 자영업 관련 취업군입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672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8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임금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94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 쪽은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늘고 농어업에서는 임금 근로자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은 3만 4천 명 늘어난 43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로 점점 나빠지는 자영업 상황을 반영합니다. 통계청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은 결과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이 86.8%로 지난해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41.6%가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빚도 이들을 짓누릅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1분기에서 2분기로 거의 13조 이상의 빚이 늘어났거든요. 뭐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분기 만에 석 달 만에 2조 이상.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버티려고 이렇게 빚을 빌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OECD 상위권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고금리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촘촘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 대출과 비교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라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식 채용 전에 업무 평가를 받는 시용직으로 병원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사를 앞두게 됐다는 제보가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 사용 연장만 이어가다가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한 20대 초반 A씨. 부푼 마음을 품고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은 시용직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도한 일을 지시받는 등 현장에서도 고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시키면서 컴퓨터들을 혼자 300개를 옮기게 하셨고요. 본인은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폰으로.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졌지만 A씨는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의 협박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너는 평가 점수 알바 아니고 이제 다른 일자리나 면접 빨리 알아봐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6월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돼 마음을 놓는가 했지만 고생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선 팀장이 해고되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A씨는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는 병원이 애당초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뽑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딱 잘라 말하는. 솔직히 말해서 권리 권한이 없어. 본인이 6월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정이 됐어야 돼. 전문가들은 병원의 해고 통보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시용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확히 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계속 불안정한 지에 놓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불합리한 상황이죠.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바랐던 A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더 일하고 싶었는데. YTN 윤태인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와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 또는 중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MBC 라디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법무부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허위 선동을 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쳤고 신 변호사가 발언한 날짜인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면서 왜곡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라디오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지병을 앓던 수용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건에 대해서 구치소안 치료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의료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도 의무관과 간호 인력을 보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용자 A씨는 간경화와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채로 수감이 됐고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조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결국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된 당일에 사망했습니다.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측에 대해서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함께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만기 출소 하루 전에 다른 사람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면서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 등은 위법이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제목이 용감한 군인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를 발견한 군인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나 추가 피해를 막은 이 군인들.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맹호부대 소속 간부 11명이었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자동차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아찔해 보이는 상황. 어디선가 나타난 군인들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다가갑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더니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뒤따라오는 차량 진행을 유도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군인들 활약 덕분에 불은 인명피해나 추가 사고 없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육군 맹호부대 소속 이광선 대위와 송하빈 하사 등 간부 11명. 호국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선 뛰어든 겁니다. 앞뒤 재고 이런 식으로 고민은 사실 안 했었고 봤을 때 불길이 너무 거세고 연기가 많이 나서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옆에 중대 전우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탄 버스에 다른 장병들이 있었지만 다칠까 우려해 사고 현장에는 투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고속도로 영웅들에게 해당 부대는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추모공원이 불법 영업 중인 법인과 10년 넘게 각종 계약을 맺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 불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데요. 설립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 추모공원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씨는 추모공원 관리 직원들과 마찰을 겪은 뒤 답답한 마음에 관공서에 민원을 넣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모공원을 운영 관리한다며 대문짝만하게 안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농법인이었던 겁니다. 영농법인은 법규상 농업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고 장묘 업무로 수익을 보는 건 불법입니다. 장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품고 지자체나 정부 종합청사 통해 확인한 결과 장묘업은 분명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추모공원에서 장묘 업무를 본 건 법인이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무려 14년 동안입니다. 대전시도, 서구도, 심지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농법인이 장묘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영농법인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인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모공원 내 묘지 관리와 장묘 사업, 매점 운영 등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뤄냈다는 점이 수상 이유였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불법 영업 성과에 상을 준 셈입니다. A씨가 대전시에 거듭 민원을 넣고 난 뒤에야 불법 사실을 인지한 대전 서구청은 해당 영농법인에 대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이뤄졌던 계약들을 다시 점검하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수학원 때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학원 때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올바른 곳에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차로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고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 여성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벌인 일당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들이 불특정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 돈까지 뺏으려 하는 등 악질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더 중한 형이 필요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범 길모 씨와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적은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세입 감소로 내년 예산안을 13년 만에 축소 편성했습니다. 다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과 안전 관련 예산은 늘렸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45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서울시 본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내년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 감축이란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에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올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에는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착공,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항 조성, 남산 곤돌라 설치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으로 대중교통 재정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또 교통방송 TBS 지원 예산이 빠져 있어서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7개월이란 긴 여정을 마무리한 건데 방문객만 1,000만 명이 육박하면서 최장기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봄꽃과 함께 지난 4월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 3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하며 생태도시 순천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원에 삽니다가 주제였는데 이제 이 정원 위에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선진국 국민들처럼 사는 모습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억만송이 국화와 수수한 가을꽃으로 변신한 국가정원엔 목표 관람객을 훌쩍 넘은 1,000만 명이 찾았습니다. 60개 넘는 국가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방문하면서 수익금도 목표액인 253억 원을 훌쩍 넘긴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7개월 동안 정말 저도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이 정원 박람회는 우리 순천 시민과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정원 산업을 세계적인 정원 산업으로 더 크게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최장기 국제 행사로 치러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5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YTN 호선일입니다. 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충청남도가 세계적인 기업 5곳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서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성장 잠재력과 성공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충청남도가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투자 설명회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앞서 투자에 나선 외국 기업인들과 토론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고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We really felt highly professional people were met in Korea and also in Frankfurt, and so we will surely consider any future investment in Korea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Chungnam province. 대규모 투자 협약도 성사됐습니다. 벨기에 2차 전지 업체 등 해외 5개 기업이 충남 천안과 서산, 당진 등의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습니다. What we enjoy very much is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in Korea, and secondly, the speed of execution which we can achieve for our investments in Korea. These are the main drivers for our decisions to invest in Chungnam. 충청남도는 이번 투자로 앞으로 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투산단 부지를 더 늘려 저렴한 부지를 공급하고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가 국내외 1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은 약 16조 원.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방 정부가 외자 유치를 늘려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많은데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자지구 중상자 치료를 위해 이집트가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제거 작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상공에 성광이 번쩍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습하고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 공격을 하마스 중앙 거점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자발리아는 폐허로 변하고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자발리아 난민촌 공격으로 최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إنه في تمام الساعة الرابعة بعد عصر اليوم استقبل المستشفى الأندونيسي عدد كبير جدا من الشهداء والمصابين. 지난달 7일 하마스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 공격 이후 현지 시간 31일까지 사망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6배 정도 많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의 70% 가까이가 여성과 어린이라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ondemns the killing of civilians in Gaza and is dismayed by reports that 2/3 of those who have been killed are women and children.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 지구와 외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의약품과 연료, 식량뿐 아니라 중상자도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심각한 부상자 치료를 위해 가자 지구 주민 81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제거 작전을 강화하면서 다시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통신 당국은 현지 시간 1일 X에 올린 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자 지구에서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기습 지상 작전과 함께 인터넷과 휴대전화망이 완전히 차단됐다가 지난 주말에 복구됐습니다. 하마스 측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학살을 자행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시티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터널 안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근접전까지 벌어지면서 시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이스라엘군의 희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كما ترون طفلة معلقة على سطح المنزل لا تستطيع النزول.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난민촌 공격에 아랍 국가 등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 일대 지하에 하마스 지휘관들과 시설이 있어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 기습에 책임이 있는 하마스 사령관들을 잇따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במערב העיר ג'באליה, מעוז זה שימש לאימונים לפעולת הטרור שאליה יצאו המחבלים לטבח ומעבר למרחב החוף ממנו יצאו מחבלים נוספים לטבח ב-7 באוקטובר. 이스라엘군은 또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지하터널 안쪽까지 공격했고 근접전까지 벌이면서 이스라엘군도 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במהלך הקרבות חוסלו מחבלים רבים והושמדו תשתיות טרור. זו לחימה מורכבת, חלקה היא גם פנים אל פנים. בקרבות איבדנו לוחמים. 사실상 본격 시가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시가전의 속도를 내기보다는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터널을 희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략하고 인질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시 휴전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이 이루어지면 현재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모두 3가지라고 전했는데요. 먼저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을 배치하는 방안, 두 번째로 1979년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모델로 한 평화 유지군을 설립하는 방안, 세 번째로 잠시 유엔이 가자 지구를 감독하는 방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현지 시간 지난 31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 지원에 함께 힘쓰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통화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인도적 지원을 확대 지속하고 필수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책무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Struck out when you had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ry.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Keep winning. How the hell do you make it look so easy? I'm spinning, and I can't seem to get back on my feet. Yeah, I might give up, 'cause I'm falling down now. Won't be good. I miss it. Those days when nothing ever really mattered. So willing to give it all, even though you might just shatter. Now you're scared of time. Gotta beat the clock now, it's all up to pride. Struck out when you had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ry.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I don't know where to go from here. Is it worth the fear? All alone, filling up with tears, and I'm hardly here. I'm still burning slow. Though it's stick it out now.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NC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내일 홈 창원에서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반면 이제 한 경기만 더 패하면 탈락하는 KT는 벼랑 끝에서 역대 확률 12%의 뒤집기에 도전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주원의 극적인 끝내기 호수비로 2연승을 거둔 NC. 패디와 신민혁, 강력한 선발 마운드 활약에 포스트 시즌 4경기 홈런을 기록 중인 든든한 방망이가 더해지면서 올 시즌 가을 야구 무패 행진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이제 남은 3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대망의 한국 시리즈 티켓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또 좋은 경기 그리고 또 창원 가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운드 높이에서 한 수 위일 것으로 예상했던 정규 시즌 2위 팀 KT는 홈에서 충격의 2연패를 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20일의 휴식일 공백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수비는 물론 상대 투수 공략에도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3차전부터는 매경기 모든 자원이 출격 대기 상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선수들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운이 안 따라서 저희가 승기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3차전은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잡겠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88%. NC가 홈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 축포를 준비하는 가운데 KT는 12% 뒤집기 확률을 기대하고 무거운 창원 원정길에 나섭니다. KT는 토종 잠수함 고용표를,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를 3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립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내년 시즌부터 국내 프로야구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등록된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명단에 올려놓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면 다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가 지난 뒤에 리그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선수는 기존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늦가을답지 않게 날씨가 무척 온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3도나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며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전이 15도, 대구는 12도, 부산은 17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1, 2도가량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